네, 모스크바에서는 정말 재앙이에요. 진짜 휘발유 대란이에요. 다음으로 세 번째 도전은 우리나라 지역들의 불균형 발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분명한 문제입니다. 각 러시아인마다 이르쿠츠크는 정치와는 멀지만 석유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휘발유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요. 큰 정치로 가져가셨나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지금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군대의 후퇴를 발표했고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는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러시아 국민들의 예금과 연금을 압수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 밤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의 2개 정유 공장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 정유 공장은 크라스노다르 지방 쿠반 슬라벤스크에서, 두 번째는 야로슬라블 지역 국경에서 700km 떨어진 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키예프에서는 이번 공격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평화로 이끌기 위한 40일간의 캠페인의 일부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매일 러시아로 날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연료 위기와 주식시장 붕괴가 겹치면서 러시아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공황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스크바에서도 자동차 주유를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입니다. 크림반도는 이미 며칠째 비상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점점 더 자주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전선 전체에서 대규모로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의 시설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푸틴은 자신의 정당인 통합 러시아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많은 흥미롭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새로운 엘리트는 우크라이나와 싸웠던 점령자이자 살인자들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엘리트가 있는 곳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러시아가 운명적인 시기를 겪고 있으며 강한 러시아가 있거나 아니면 전 세계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핵무기를 암시하는 거죠. 한편 며칠 전 우크라이나를 협박하고 모스크바로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위협했으며 군대가 푸틴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점령군이자 특수군사작전 참가자인 알렉산드르 루닌의 운명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에게 단순히 공안당국이 찾아와 집을 수색했고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 군대의 무섭고 무자비한 반란의 전부입니다. 한편 유럽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유럽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문제투성이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는 모든 면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촉구했습니다.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를 앞두고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러시아의 잠재적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미군이 방어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기관들은 발트 국가들의 러시아의 이른바 초록인간들 같은 비표식 무장병력이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 모든 주제를 함께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러시아에 대한 공격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월 28일 밤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의 2개 정유 공장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지방에서는 슬라벤스크 나쿠바니에 있는 슬라벤스크 정유 공장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주지사 베냐민 콘드라티예프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가 공식 발표임을 강조한 이유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송전선과 가스관도 손상되었습니다. 또한 드론의 파편이 여러 집에 떨어졌고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채널들은 정유 공장 위로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대형 화재는 나사 위성 서비스에서도 포착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슬라비안스크 에코라는 회사에 속해 있으며 연간 500만 톤 이상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러시아 연방남부 연방구에서 약 10%의 정유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기업은 병합된 크림반도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전선에서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슬라비안스크 정유소 공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는 야로슬라블 지역의 정유소가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북경에서 7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에 대해서는 러시아인들이 조용히 침묵했습니다. 모니터링 채널에 따르면 이는 연간 1,500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가진 슬라브네프트 야노스 정유 공장에 관한 것입니다. 이전에 이 공장은 러시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공장인데 22일에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로슬라블주의 주지사 미하일 예브라예프는 6월 28일 밤에 이 지역에서 드론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 후에는 모스크바 방향 출구 쪽의 교통 통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제한 조치는 모스콥스키대로와 남서순환도로가 교차하는 구간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대형 산업지대가 위치해 있으며 그곳에는 슬라브네프트 야노스와 스페츠토르그 플러스 유류기지가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는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장거리 타격은 러시아 군사기계에 동원되는 자원을 줄이고 평화로 가는 또 한 걸음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타격을 크게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연료 위기 중 발생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붕괴입니다. 주식시장의 붕괴입니다. 러시아 엘리트들 사이에서 공황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전역의 석유 시설을 타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로네제 마이크로전자 공장도 공격받았습니다. 이 공장은 탄도미사일용 부품을 생산합니다. 또한 투라에 있는 화학 공장도 공격받았는데 이 공장은 탄약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크림반도에서는 공격 이후 반도 전체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연료 판매 중단과 비상사태 선포가 단 일주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의 휘발유 생산량이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 동안 25%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십 개 지역에서 즉시 휘발유 판매에 배급권이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인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연료 위기로 인해 긴급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주요 정유 시설인 카포트냐 정유소는 지난주 공격 이후 내년까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결국 러시아 전역에서 휘발유 부족으로 주유소에 엄청난 줄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이를 숨기거나 단순한 일시적 소동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러시아 당국은 휘발유 부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보는 이 줄들은 그저 과장된 소동, 아무런 근거 없는 공황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전국 주유소마다 긴 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러시아인들이 연료 부족과 긴 줄에 대해 불평하는 영상을 모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상이 이미 인터넷에 수천 개나 올라와 있어서 이 문제를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냄새는 안 나요. 아마 본 것 같아요. 저는 이미 하루 반 동안 우리 우그단에 있는 로스네프트 주유소에 서 있어요. 어제 저는 결국 주유소까지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코너를 돌기 전에 우리 앞에서 줄이 멈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 가지 않았어요. 이제 원칙의 문제라 달궈진 차로 하루를 버틴 거였어요. 이미 밤을 새우기로 결정했고 오늘 아침에라도 첫 번째로 주유하려고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줄이 전혀 줄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제 생각에는 줄이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5군데 주유소에 갔어요. 5군데요? 지금은 토요일 밤 12시예요. 예전에는 이 시간에 어디 클럽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미친 줄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은 4시간씩 줄 서 있어요. 아직 휘발유가 도착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주유소가 열리길 기다리며 서 있어요.
끝이 안 보여. 미치겠다. 옵탄과 90이 휘발유가 없어요. 가격은 90루블 90코페이카입니다. 그냥 달려갈 거예요. 우와, 저한테는 무려 30리터의 휘발유가 있어요. 95번 휘발유인데 그건 8군데 주유소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9번째 주유소에서 운 좋게 구했어요. 우와. 사실 저는 칼리닝그라드에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건 정말 악몽이에요. 어제 볼트네프트에서 주유했는데 거기서 저한테 우리는 공급에 차질이 없을 거예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니까 오늘 시내 볼트네프트는 경유 제외 완전히 바닥났어요. 그리고 그냥 멈춰버릴 거예요. 우와, 저한테는 무려 30리터의 휘발유가 있어요. 95옥탄가 휘발유인데 그건 8군데 주유소 어디에 더 없었어요. 그리고 9번째 주유소에서 운 좋게 구했어요. 우와. 네, 모스크바에서는 한마디로 재앙이에요. 진짜로 휘발유 때문에 재앙이에요. 저는 밤 12시부터 여기 있었어요. 지금은 12시 30분이에요. 네. 주유소에서 30분 동안 줄을 섰는데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지금 주유원이 왔어요. 주유소에 줄 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유원이 와서 이제 휘발유가 다 떨어졌다고 말했어요. 다들 흩어지라고 했어요. 완전히 불확실한 상태라고 전 러시아 재정 관료가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인용됐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러시아 주식 시장이 6월 초부터 13% 이상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할 점은 이것이 2022년 9월 이후 가장 큰 하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크라이나 군대가 야만적인 러시아 군인들로부터 하르키우 지역의 상당 부분을 탈환했었습니다. 즉, 푸틴이 아무리 그 영향력을 축소하려 해도 주식시장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가져온 결과를 분명히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비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산 석유 가격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산 원유 함유럴 가격은 이미 약 $50 수준입니다. 5월 말 기준 연방 예산 적자가 6조 루블에 달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2배 많은 수치이며 이미 2026년 전체 목표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는 6월 공격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 연방의 예산은 위태로운 상황이고 적자는 엄청나며 국가복지기금도 이미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푸틴이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수십억, 수백억 달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공산당의 지도자인 게나디 젤렌스키 지우가노프는 공개적으로 시민들과 기업의 은행 계좌에서 130조 루블을 동원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러시아 당국은 국민들의 예금을 나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그냥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즉, 논리는 단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금에 돈을 넣어두고 있다면 그 돈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 돈이 정말 필요했다면 아마 이미 인출했을 겁니다. 그 돈이 예금에 있다면 여러분에게 필요 없으니 조국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한 러시아 연방 재무부가 민간 연금 기금에 있는 400억 달러의 연금 적립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즉, 러시아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가져가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한 번쯤은 아직 늦지 않았을 때 내 돈을 찾아서 러시아를 떠나는 게 어떨지 고민해 볼 만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더 타임스, 더 크림반도의 상황이 궁지에 몰린 즉 블라디미르 푸틴을 또 한 번의 긴장 고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림반도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물류 및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이 도로, 철도, 크림반도를 러시아 본토와 연결하는 다리 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시설과 연료 인프라에 대한 공격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페리도 공격을 받았고 일부 노선은 차단되었으며 특정 구간에서는 교통 인프라가 파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고
민간인을 위한 연료 공급도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며칠째 크림반도에서는 평범한 러시아인, 평범한 크림 주민조차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살 수 없습니다. 그냥 휘발유가 아예 없습니다. 크림반도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전략적 흑해 한대 기지로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그의 정치적 유산의 상징적인 요소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크림반도를 빼면 대머리 찌질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남기는 유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가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벌였던 전쟁들 말고는요. 그리고 반도를 합병한 이후 러시아에서는 대중적인 사회적 열광, 이 집단적 광기, 크림은 우리 것, 우라, 이런 온갖 헛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더 타임스에서는 키이우의 전략이 모스크바의 확전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 엘리트들 사이 전쟁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설명합니다. 실용적인 접근 방식은 갈등을 동결하는 것이고 급진적인 접근 방식은 추가적인 확전과 씻지 않은 러시아인들의 동원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푸틴이 크림반도 상실이 자신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는 협상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똑같이 쉽게 판돈을 올리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푸틴은 또한 불만을 가질 러시아인들이 더 많아질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으며 결국 그 점을 감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는 불만을 가진 러시아인들을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 점령군 알렉산드르 루니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군사 반란의 위협을 경고하는 영상 메시지를 남겼다가 단순히 11일간 구금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 그 점령군 루닌의 아내가 전했습니다. 그 전에 그녀는 6월 27일 새벽에 보로네시주 리지노프카 마을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 보안 요원들과 경찰이 컴퓨터 장비, USB, 노트북, 기타 물품들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루닌 본인은 그 순간 집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모스크바로 떠났고 연락이 끊긴 채 그냥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아내는 압수수색과 보안 요원들에 대해 이야기했던 모든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그런 내용의 모든 영상을 다 지웠습니다. 루닌의 아내는 루닌이 건강하다고 밝혔고 당분간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루닌은 여전히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 반란자 루닌은 아마도 말이 너무 많아서 호되게 당한 것 같습니다. 상기시켜드리자면 39세의 알렉산드르 루닌은 6월 25일에 푸틴에게 지휘부가 러시아 연방군 병사들에게 고문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인용하자면 멍청하고 자살적인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돈을 내놓으라는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루닌은 만약 푸틴 대통령이 자신과 직접 만나지 않는다면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TV 생방송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면 인용하자면 군대가 크렘린을 향해 무기를 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기시키자면 그때 하루 만에 이 루닌의 영상이 12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관심처럼 보였습니다. 다음날 크렘린에서는 이 영상 메시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밝혔고 페스코프는 아직 그 영상을 볼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루닌을 그냥 소위 말해 체포했다고 합니다.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이미 말했듯 아마도 그를 조심스럽게 유명한 물건 위 5번째 점에 앉혔을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러시아 군대에서 어떤 반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점령군들을 빠르게 달래기로 결정했고 그들을 러시아의 새로운 엘리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 연방군에서 온 살인자들과 약탈자들이 전선에서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간 분야, 정치, 경제, 그리고 국가 및 지방 행정에서도 말이죠. 하지만 이어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모든 전선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키예프가 러시아 도시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너무 멀리 가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자면 들어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논리입니다. 즉, 러시아는 5년 동안 전면전 내내 평화로운 도시들을 공격하고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며 병원, 산부인과, 주거용 건물에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를 파괴하고 발전소 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푸틴의 논리에 따르면 이것이 러시아인들이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도시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지면 바로 도시를 공격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러시아는 지난 5년간의 전면전 내내 지고 있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비판적 사고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잠시 멈춰서 잠깐, 이게 무슨 논리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이미 다 들은 내용입니다. 그 후 블라디미르 푸틴이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에서 불만을 가진 러시아인들을 성공적으로 포섭해 파괴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은 이 러시아인들을 변절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왜인지 이에 대해 서방에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과 미국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러시아인을 포섭하는 것을 허용하냐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전략적인 패배를 안기거나 전장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정치 상황을 흔들고 내부 혼란을 조장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돌격대로 선택한 키이우 정권을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을 전혀 아끼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정권은 전선 전역에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테러 행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평범한 시민들과 민간 시설을 겨냥한 의도적인 공격,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 내부에서 파괴 공작과 테러를 저지르기 위해 반역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행위를 다르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서방은 이 모든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못 본 척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우리를 상대로 계속해서 새로운 불법적인, 강조하지만 제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합 러시아당 대의원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서방이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전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를 시험해보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의 인용문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요소로서 러시아를 없애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재자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는 항상 악의 길을 막아온 존재라고 했습니다. 악은 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주장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스트라네에서 밝혔습니다. 이 나라는 4년이 넘도록 이웃 국가에 대해 공격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2026년 러시아 민족 통합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크렘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계속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하지만 가장 웃겼던 것은 러시아 연방의 대표적인 주정뱅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나와서 또다시 러시아인들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하며 만약 그들이 통합 러시아당에 투표하면 그런 미래가 올 것이라고 선언한 장면이었습니다. 메드베데프가 또 약속하는데 벌써 9번째 의회 임기이죠? 그렇죠? 러시아인들에게 모든 마을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우리나라 지역들의 불균형적인 발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분명한 문제입니다. 각 러시아 가정마다 필요합니다. 편안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저렴한 주택과 현대적인 도시 환경, 양질의 공공 서비스, 안전한 도로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점인데 이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골과 외딴 지역에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의 별도 부분에서는 유럽과 도널드 트럼프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제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에서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의 연설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에마뉴엘 마크롱에 동조하며 도널드 트럼프와의 관계를 끊고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구축으로 나아가자고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만들어야 할 유럽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주요 상업 규제 플랫폼이 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전략적 자율성, 산업 역량, 기술 주권, 그리고 금융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자신의 지경학적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힘을 합치는 것이 필수적인 주요 전략적 사안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유럽을 원합니다. 이것은 가디언지의 훌륭한 기사에서 다루어진 주제인데 그 기사에서는 특히 동유럽 국가들에서 7월 8일에 열릴 앙카라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에 대한 잠재적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미군이 방어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로 동유럽의 수도들에서는 러시아가 공격하고 미국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5월 중순 탈린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 국무부 차관 토마스 디난노는 러시아가 발트 국가들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 직접 질문을 받았습니다. 미국 관리는 의자에 앉은 채로 자세를 바꿨고 그의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이 지역 정치인들은 공식적으로 이런 주제를 피하며 불에 기름을 붓지 말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문은 나토 동부 측 여러 국가의 모든 장관들이 인터뷰에서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비공식적으로는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리투아니아의 전 국방장관 다빌라 샤클리에네가 유럽과 미국의 관계를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이혼이 불가능한 부적합한 가족에 비유했습니다. 가디언지의 기자는 이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갑자기 술을 마시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첫 번째로 불안한 신호는 2025년 2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때 미국 국방장관 피트 엑스드는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안보가 더 이상 워싱턴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자체가 주도권을 잡고 자국 방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폴란드 외무장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는 이제 유럽 주둔면 미군의 일정 부분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종 결과가 이른바 나토 3.0 개념 또는 나토 마크 3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유럽이 대부분을 맡게 되고 미국은 국경 너머의 일종의 동맹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용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럽에게 가장 위험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간의 진짜 관계가 어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 때까지, 나토가 군사적으로 시험받을 때까지, 그리고 러시아가 실제로 공격할 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유럽이 진정으로 전략적으로 자율적이 되는 것은 이미 너무 늦을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결론을 남겨주세요. 이 이슈에 대한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벨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정보를 통해 얼마든지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안녕히 계세요.